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쉬는 시간은 딱 5 분만 갖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원래 이제 이게 3 시간 수업이고 50 분, 10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8시 35 분을 목표로 종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있는 것보다는 쉬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규화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자, 요걸 보고 이 납품 테이블이 정규형이 어떻게 되는지, 몇 차 정규화를 수행하는지 묻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규화를 수행하라고 하고, 이 정규화한 내용을 역으로 또 ERD로 그리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ER 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정규화 문제, 또 테이블 변환 문제 같은 것들은 서술형으로 해서 조금 문제 배점이 비교적 있는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턱실에서 많이 선호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니더라도 예, 서술형으로 나온다라고 할 때 해당되는 그 문제를 내는 게 제일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는데요. 자, 요걸 보고 자, 여기 함수 종속 관계가 나타나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다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음. 자, 납품 업체 코드가 납품 회사명을 결정하는 것이 되고요. 지금 이 세 개가 합쳐져서 키를 구성하는 거니까 키는 모든 다른 속성의 결정자가 되거든요. 자, 따라서 이 나머지 속성이 납품 수량과 납품 단가에 해당되는 결정자도 추가해서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걸 보고 몇 차 정규형인지 알아야 하는데요. 자, 이 정규에는 한 3차 정규형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제1정규형은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제2정규형 보겠습니다. 제2정규형은 부분함수 종속 여부인데요. 여기 부분함수 종속 같은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없습니다. 제2정규형 통과합니다. 제3정규형이 맞나 봅니다. 제3정규형인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이행적 함수 종속법을 보는데 이행성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제3정규형도 통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납품 업체 코드가 결정자임에도 불구하고 납품 업체 코드가 키가 되지 않고 있죠. 따라서 BCNF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납품 테이블에 대해서 정규 2번 문제입니다. 자, 정규화 수행해 보겠습니다. 정규화 수행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문제가 된 납품업체 코드와 납품 회사명 속성을 별도의 테이블로 가져가면 되겠죠. 빨간색 테이블. 자, 다음에 나머지 테이블은 어떻게 되느냐? 정규화 과정은 테이블을 쪼개는 거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했고, 자, 나머지 테이블은 이 결정자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 빠져나간 속성을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 테이블과 파란색 테이블,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납품업체와 납품이라고 하는 두 개의 테이블로 정규화를 수행합니다. 자, 근데 이걸 또 거꾸로 ERD로 거꾸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그림을 억지로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납품업체에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한다. 납품업체가 납품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관계 이름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자, 자, 거기다 그림을 그려주고요. 납품업체 코드, 납품회사면 납품에 요 내용을 집어넣게 되고, 자, 이제 매핑 카디널리티 내용이 조금 추가되어야 될 텐데,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한 개의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고 판단해야 될 텐데요. 한 개의 납품업체는 지금 여러 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의 납품에서는 여기 한 개의 납품이죠. 거기에는 납품업체가 하나만 있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 볼 때 이들 간의 관계는 일대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 정교화 결과를 ER 다이어그램으로 거꾸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자, 이게 이렇게 썩 좋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속성 간의 종속성에 대한
그래서 고려 없이 잘못 설계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상현상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다음 중 이상현상이 아닌 것은 이해입니다. 자, 이상현상은 어떤 변화를 가할 때만 발생한다 그랬죠? 따라서 검색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에 해당됩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정교화에 대한 개념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합니다. 자, 뭐가 답일까요? 예, 여기에 답은 1번입니다. 정교화는 논, 논리적 설계의 맨 끝단계에서 행해집니다. 즉, 개념 설계에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ER 다이어그램으로부터 테이블로 변환되어 있는데, 이미 테이블 구조 스키마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키마가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따라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수행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BCNF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답이 어떻게 되나요? 예. 자, BCNF 할 때 핵심이 되는 거 하나만 봐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정규화 단계, 요것만 여러분들이, 자, 1, 2, 3, BCNF, 지금 제가 써놓은 요것만 알고 있어도 정규화 부분의 핵심은 다 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다음으로는 반정규화 문제입니다. 반정규화, 역정규화 기법 중에서 수평분할의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아까 수평분할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냐면요. 예. 자, 테이블을 도로 쪼갭니다. 반정교환, 정교화가 아닌데도 테이블을 쪼개요. 이거 뭐 때문에? 정교화 때문에 쪼개는 게 아니고요.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그, 쪼개는 겁니다. 그 데이터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쪼갤 때 크게 뭐가 있냐고 했냐면 행 단위로 쪼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열 단위로 쪼개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 행 단위로 쪼개면 수평, 열 단위로 보면 수직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상상하면 되죠. 자, 따라서 수평이니까 행이겠죠. 자, 행 데이터를 조건에 따라 여러 개의 테이블로 나눈다가 답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거는 뭐가 되죠? 수평분할에 대한 설명이죠. 두 번째는요. 얘는 정교화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 테이블 하나로 통합해서 조인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 테이블 병합 방식의 반정교화가 됩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SQL로서 당연히 SQL이 빠져나간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SQL 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를 키워드로 하고 있는 수업 시간에 SQL을 분명히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충분히 훈련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 SQL 대상으로 한 문제입니다. 자, 나오는 기출 문제들을 보면 아주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말로 나올 만한 기본적인 문제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SQL만을 더 주제로 한 자격증이나 그런 시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비교적 난이도가 꽤 있는데 비해서 이 주제, 순수하게 SQL 주제만으로 볼 때는 이 탑시에서는 그런 자격증에 비한다면 쪽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탑시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한 주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다루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쭉 보도록 하죠. SQL 훈련할 시간은 당연히 없고요. 이 내용을 그냥 잘 기억하고 있는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DDL 알아야 되죠? 자, DDL 문에서 create 테이블 구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create SQL 문으로 create 테이블 문으로 이걸 작성해라 이런 문제는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이 가능해야겠죠. 자, 이때 create 테이블, 뭐 테이블 이름 쓰는 것뿐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이런 무결성 제약 조건 쓰는 방식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또 필요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쓰는지 부분, 이 뜻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문입니다. DML 구문에는 크게 검색, 삽입, 수정, 삭제 4개로 구분되게 되죠. 자, 검색 셀렉트로 시작하고, 삽입, 새로 추가한 거, 인서트, 어떤 수정을 가하는 것, 업데이트, 행을 삭제하는 거, 딜리트로 시작되면서 각각의 문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뷰라는 것이 있죠. 자, 뷰라는 건 뭐냐? 진짜 테이블은 아니고요. 진짜 테이블로부터 가상적으로 만든 가짜 테이블, 가상 테이블을 두고 뷰다라고 보게 됩니다. 뷰를 만드는 방법은요.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것처럼 여전히 크리에이트를 쓰고요. 크리에이트 뷰, 뷰 네임 써주고요. 다음에 as라고 쓰고 해당되는 내용은 기존 테이블의 셀렉트 문에서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셀렉트 문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이것저것 필요한 구문들이 더 추가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로 with check option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고요. 자, 뒤에 보겠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자, 그 부분은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에센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아니고도 다른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좀 따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보고 이 tb 언더바 enp 테이블의 생성 DDM을 작성하래요. 즉, 크리에이테이블 구문 만들라는 거죠? 쓰라는 거죠? 이건 여기 다 써있네요. 다 써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트 테이블에 대한 문법만 정확히 알면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TBEMP고요. 칼럼 이름 3개 써주고요. 뒤에 설명 난 거를 그대로 번역하듯이 예, 예. 그대로 번역하듯이 씁니다. 자, 문자 고정 자릿수 7자리 그 다음에 다 난널이래요. 난널 썼고요. 여기 문자 고정 자릿수 20자리 문자 고정 자릿수 20자리 그대로 써줍니다. 아마 어렵지 않죠? 그대로 써줬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표와 같은 판매 실적 테이블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SQL문을 작성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요 테이블과 데이터를 보고 서울 지역에 한해서 판매액 내림차순으로 지점명과 판매액을 검색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검색문입니다. 여러분들이 SQL문 복잡한 내용을 보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 수준을 보면 얘기했듯이 그 SQL문, 특히 이제 검색문 같은 경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했었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한 따로 공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예. 자, 판매 실적에서 지정하고 판매 도시 웨어 부문으로 도시는 서울이고요. 여기 핵심은 이제 내림차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더 바이 하고요. 내림차순으로 판매. 내림차순이니까 내림차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판매액 평균이 200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도시별 판매액 합계와 판매액 평균, 합계 평균 이렇게 나오니까 뭐가 나오느냐? 집계함수, aggregate function 사용하고 잘하느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걸 어떤 기준별로 하는 거니까요. 기준별 그룹 바이 보면 바로 생각날 겁니다. 자, 그래서 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도시별 판매 합계와 평균만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200 이상이면 뽑아내라고 했으니 그룹 바이에 대한 조건 구문은 해빙이죠. 자, 해빙을 이용해서 판매액이 200인 것만 써서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래와 같은 이 테이블을 참고로 해서요. 학과 번호가 100인 학생의 학부를 소프트웨어 경영대학으로 수정해주는 SQL 작성하래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업데이트문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설명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업데이트 구문 문법만 알면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동아리 회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자, 이 동아리 모든 회원이 최대 한 명의 멘토를 가질 수 있고요. 이 회원 테이블에 테이블 생성문과 데이터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자, 이때 총 3개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3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래와 같은 이 SQL을 수행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서술하래요. 자, 그 인서트를 수행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멤버라는 테이블이 학번은 기본 키로 되고요. 그 다음에 멘토라는 속성이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다시 자신의 테이블에 있는 학번을 가리키는 예, 그런 참조하고 있죠.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난 3333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죠. 얘가 얘를 가리키는 겁니다. 4444는요, 여기를 가리켜서, 예, 이순신의 멘토는 유관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고, 여기서 이제, 5555 홍길동 이 컴퓨터 6666을 넣으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55 홍길동 이 컴퓨터를 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 학번이라는 기본키 부분에 있어서는 유일하니까요. 55란 데이터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뭐죠? 6666이라고 하는 멘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 자, 없는 사람 회원을 멘토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따라서 자, 바로 이걸 두고 참조무결성이죠. 예. 안 됩니다. 에러 나겠죠. 자, 그래서 바로 묻고 있죠. 뭐 때문에 안 되냐? 참조무결성 위배했습니다. 자, 웨르키 제약 조건 만족하는지 묻고 있어요. 웨르키 제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반드시 얘가 참조로 하는 기본급 값이거나 아니면 아예 지금 보는 것처럼 널 값이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안 되잖아요. 6666 없으니까 안 돼서 웨르키 제약 조건을 위배해서 인서트가 안 된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멤버 테이블에서요. 학번 3333을 지운다고 합니다. 자, 얘를 딱 지워요. 예. 자, 얘를 딱 지우려고 할 때 이후에 이 결과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는데요. 자, 여기 3333 여기를 지우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 자, 얘를 삭제를 하면, 얘만 삭제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가 뭘까요? 이 3333을 참조를 하는 김유신이라는 학생이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자, 부모님이 지금 제 자식 테이블을 놔두고,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 3333은 있지도 않은 데이터를 참조하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면 삭제가 안 되는 걸까? 제가 통상적인 경우에는 삭제가 안 될 텐데요. 이 create 테이블 구문은 좀 다르게 써 있습니다. on delete set null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자, 뒤에 이런 내용들이 더 추가되는 몇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on delete set null이라고 쓰는 옵션은 뭐 하는 거냐면 얘를 삭제하면 이 부분을 null 값으로 바꿔라. 자, 그래서 삭제할 수 있게 내버려 둬라, 얘를.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바뀌는 겁니다. 111, 2333은 지워지고요. 자, 대신에 여기 홍길동 멘토와 유관순 멘토는 없었으니까 그대로 있고요. 이 지금 김유신 부분에 333, 얘가 지워졌기 때문에 33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널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널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5번입니다. DDL에서 뷰 부분. 지금 DDL인데 사실은 뷰 부분입니다. 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뷰를 생성하기 위한 DDL문인데요. 먼저 뷰의 개념이 뭔지 쓰래요. 뷰가 뭔지 쓰라고 합니다. 자, 뷰는 이런 거죠.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도 유도되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뭐만 나오면 돼? 핵심은 가짜 테이블, 가상 테이블이라는 키워드만 존재하면 점수를 취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미드 체크 옵션 써 있는데 얘의 의미에 대해서 쓰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앞에 문제보다는 문제가 좀 어렵죠. 미드 체크 옵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자, 얘는 뭔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좀 사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 문제는 제가 어디서 따온 거냐면 그 탑sheet에
그 동영상 자료로 문제를 해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동영상을 다 봤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동영상을 그냥 캡처한 거예요. 예, 제가 캡처해서 지금 그 캡처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그 분의 사진이 팔이 좀 잘려 나왔는데 양해를 구합니다. 자, 여기 위드 체크 옵션은, 예, 여기 배스 정도만 보면 되겠네요. 예. 자, 어떤가 하면, 이제, 뷰에서, 얘는 뭐냐면, 등급이 VIP인 고객 정보는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VIP가 아닌 고객 정보는 추가, 업데이트, 삭제,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제약을 주고자, 요 최소한 웨어 다음에 있는 등급 VIP는 만족하는지, 그거는 통과해야만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옵션. 예. 그걸 with check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체크하고 수정하겠다. 예. 그런 뜻의 옵션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with 체크 옵션 이 부분 헷갈리면 한번 해보면 됩니다. 예. 자, SQL은 한 번씩 실습만 해보면 이렇게 내용을 읽는 것보다 실습해서 결과를 보면 단박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예전에 배웠던 내용 토대로 다시 한번 실습 헷갈리는 거 해보면 바로바로 기억이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에 다섯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트랜잭션과 병행 제어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자, 트랜잭션이란 주제. 이 주제부터는 안 배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조금 이 부분까지는 한 학기 안에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만한 주제 범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는 안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런데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 역시 예, 그 시험 문제화 되는 자격증이나 이런 수준의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에는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주제도 많이들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랜잭션은 별도로 제가 기타로 안 빼고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잭션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연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산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연산들이 여러 개의 연산들이 모여서 의미 있는 어떤 논리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의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이루는 여러 연산들의 집합을 두고 트랜잭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논리적인 작업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나면 결국 데이터로 남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가집니다. 자, 그리고 이런 트랜잭션에 있어서 각각의 단위 연산들은 읽기 연산과 쓰기 연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트랜잭션이 이런 건데, 논리적인 작업 단위를 모아낸 연산 집합인데, 이 트랜잭션이라고 할 때, 이 트랜잭션이 갖추어야 한 특징이 있습니다. 일명 엑시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예, 트랜잭션의 네 가지 요 특성, 역시 아주 기초적인 자격증 시험이나 시험 문제로 나오는 부분에는 역시 가장 많이 나타나곤 하는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최애하는 그런 문제류의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자, 기본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왜 엑시드냐라고 하면 각각의 특성에 대한 원래 다 영문이잖아요. 그 영문의 앞부분을 따서 엑시드, ACID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명 엑시드 특징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예, A 보겠습니다. A는 atomistic로서 원자성입니다. 자, 원자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지금 트랜잭션은 여러 개의 연산들이 집합이라고 했어요. 연산 즉 명령어다라고 할 텐데 이 명령어 연산들의 집합이 있는데 여러 개 명령어의 집합이 처리가 되는데 여러 개 명령어의 집합이 어떤 거는 명령어가 잘 진행이 정상되고 어떤 거는 잘못 실행되고
이렇게 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뭐냐? 여러 개 명령어의 집합이 모두 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라고 하면 정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여러 개의 명령어가 다 잘 수행돼야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단 한 개의 명령어라도 잘못됐다 라고 하면 이 트랜잭션은 이거는 꽝이야. 예. 라고 해서 전체를 취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 트랜잭션 내의 모든 연산들이 완전히 수행되거나 전혀 수행되지 않은 특성을 갖는다. 예. 자, 그래서 일명 all or nothing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되거나 아니면 꽝. 예, 되려면 그냥 되는 거고 아니면 꽝. 예, 하나로 틀면 꽝. 예, 자,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모두 아니면 꽝.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원자성, 예, 하나라도 들면 꽝.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 특성이 갖는다. 두 번째 C는 consistency의 C입니다. 일관성입니다. 자, 얘는 뭐냐? 어떤 트랜지션이 수행되기 전에 데이터베이스가 일관된 상태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트랜잭션이 수행된 후에도 당연히 올바른 데이터가 돼야 되니까요. 또 다른 일관된 상태를 반드시 가져야만 이 트랜잭션의 결과가 올바랐다, 올바른 결과가 나타났다,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고립 아이솔레이션의 I입니다. 고립성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고요. 격리성이라고 해석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떤 거를 좀 상상해야 되냐면 이 트랜잭션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베이스는 공유하고 있는 공유의 특성을 또 가집니다.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어떤 상황을 연상하면 되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공유를 하게 되면 서로 하나의 자원을 두고 동시에 경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네. 어, 동실성을 어떻게 잘 제어해 주는가가 이슈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하나의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동실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자, 동실성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의 각각의 트랜잭션이 수행될 때 막 다른 트랜잭션 중간에 막 중간에 끼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수행 중인 트랜잭션에 다른 트랜잭션이 내가 끼어들지 않아야 될 때 잘못 끼어들면 데이터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이터가 훼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을 때, 한 개의 트랜잭션이 실행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잭션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결과가 올바르겠죠. 동시성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 개의 트랜잭션이 완전히 끝나고, 두 개의 트랜잭션이 끝난다고 하면, 한 개의 트랜잭션은 두 번째 트랜잭션으로부터는 완전히 격리된 겁니다. 혼자서 고립되어 있는 거죠. 끼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립성. 그래서 고립성, 특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특성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D는 durability, 영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영구히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트랜잭션은 변경한 데이터를 영구히 저장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저장 직후 어떤 정전이나 장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잘 실행이 되어 저장된 데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동시성 제어 부분이 나타납니다. 자, 동시성 제어. 저 동시성 제어 부분. 요거 아까 얘기했던 엑시드의 격리성 문제와 특성과 결부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자, 이게 동시성 제어. 서로 다른 트랜잭션이 동시에 어, 동일한 자원을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시성 제어 문제 부분에서 살펴봐야 될 몇 개만 에센스에서 뽑아서 한 페이지로 지금 제가 편집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직렬 가능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트랜잭션의 직렬 스케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직렬 스케줄은 뭐냐?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을 때 한 개의 트랜잭션이 중간에 아무것도 다른 두 번째 트랜잭션이 끼어들지 않고요. 한 개의 트랜잭션이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잭션이 실행되면 그런 걸 두고 직렬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동시에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으니까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결과는 동시에 실행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 트랜잭션의 결과는 동시성에 영향 없이 올바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걸 두고 직렬 스케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동시에 실행이 된다라고 동시에 수행이 두 개의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이 되려고 하면 직렬 스케줄로는 수행이 되지 않겠죠. 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가장 이상향은 뭐냐?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더라도 그 결과가 올바르면 돼요. 올바르는 것이 이상향입니다. 그 올바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면 되냐? 실제 동시성이 수행되지 않는 형태의 직렬 스케줄 결과와 같다면 그건 올바른 결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직렬 가능 스케줄은 뭐냐? 각각의 트랜지션이 동시에 수행되더라도 그 결과가 순차적으로 트랜지션이 수행된 직렬 스케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직렬 다음에다가 직렬 가능자를 붙여서요. 직렬 가능 스케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향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시선 수행한다고, 저를 한다고 하면 직렬 가능 스케줄을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가능하기 위한 많은 동시성 제어 기법들이 있는데요. 자, 동시성 병행 처리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많은 기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예, 잠궈주는 방법인데, 일명 락 기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잠금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네요. 락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동시에 수행될 때, 만약에 동시에 수행되는 두 개의 트랜잭션이 있는데 한 개의 트랜잭션이 수행될 때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다른 트랜잭션이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두고 락 기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락기법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락기법만 쓰면 직렬 가능 스케줄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스케줄 잘 짜야 되는데요. 자, 이 중에서 투페이즈 락킹 기법, 2단계 락킹 기법이라고 하는, 2단계 잠금 기법이라고 하는 예, 방법은 이 2단계 잠금 기법을 따르게 되면 직렬 가능 스케줄이 보장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트랜잭션이 두 개의 트랜잭션들이 보면 계속 락만 하고요. 언락은 안 하고 계속 락만 하고요. 그 다음에 락이 다 끝나고 나서야 언락만 하고 이렇게 단계로 완전히 나눕니다. 락, 언락, 락, 언락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 않는 방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락만 계속 수행하는 방식을 두고 확장 단계, 언락만 계속 수행하는 단계, 락은 못하고요. 그 단계를 수축 단계에서 이 단계의 당근 기법은 확장 단계와 수축 단계 두 개의 단계로 구성된 그런 형태를 띠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는 예, 직렬 가능 스케줄이 돼서 올바른 결과가 수행이 보장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랜잭션에 대한 설명이래요. 여기에 대한 적합한 거 쓰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갱신하는 동안 트랜잭션이 완료되기 전에는 갱신 중인 데이터를 단순히 접근하지 못하는 성질 벌써 나왔습니다. 예. 자, 그, 예. 자, 이거 뭐죠? 트랜잭션 특성에 대해서 묻는 거죠? 벌써 여기 또 보니까 엑시드 특성이 그대로 나왔네요. 엑시드 특성 설명 중에서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얘기하는데 여기 벌써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 트랜잭션이 동시에 수행되는 문제와 관련된 특성은 바로 아이솔레이션, 고립성, 경이성에 대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번 가겠습니다. 예. 병행 제어의 락킹 단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병행 제어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락을 하는 행동을 두고 락킹이라고 얘기하는데, 락킹에는 어떤 단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락킹 단위라고 하는 것은요, 예, 락을 수행하는 그 크기, 데이터 크기가 이만큼 적으냐, 많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예, 락을 할 때, 락킹을 할 때 해당되는 데이터, 그러니까, 예, 데이터를, 데이터 그 크기가, 작다라고 한다면, 어, 이, 작아지면, 결국은, 락을 했다가, 언락했다가, 락을 했다가, 언락했다가, 뭐 이런 뜻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해당되는 락을 자주 여러분들이 제어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락킹할 수 있는 그 데이터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전체다. 테이블 전체다. 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극단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전체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어떤 트랜잭션이 딱 잡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락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 수 없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락킹에 대한 제어를 하고 말고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로킹 단위가 커지면, 하는 제어가 그렇게 신경 쓸 내용이 없게 되죠. 그걸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 자, 일단, 럭킹 단위의 정의는 한꺼번에 럭킹할 수 있는 객체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 아까 제가 극단적이다라고 한 데이터베이스도 하나의 럭킹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 레코드 됩니다. 럭킹 단위가 작아지면요, 병행성 수준은 높아지죠. 작아지니까요. 자, 그러니까 락했다가 뺐다가 가능하니까 데이터베이스 공유도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락했다가 하려면 신경 많이 쓰이죠? 로킹 오버헤드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딩 자체도 다 로킹 단위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락킹 단위를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아까 설명한 바 있는 2단계 락킹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이 에센스에 나온 그림 그대로 그려져 있네요. 자, 그래서 에센스 그림만 봤더라도 충분히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2단계 락킹 기법에서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2단계 락킹 기법에서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뭔지 묻고 있는데 아까 봤잖아요. 여기는 락만 막해요. 확장 단계. 여기는 락 같은 거 락 안 하고요. 언락만 막해요. 자, 그런 걸 두고 수축 단계 이렇게 부르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기타 부분입니다. 자, 기타 부분은, 이 기타 부분에 다루는 주제들은, 아마도 데이터베이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수업이 한 개만 진행된 경우에는 기타 부분을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여기 기타 부분이라고 제가 넣은 부분은, 지금 여기 데이터 영역과 활용 부분에 보면, 음, 뭐, 그 데이터 부분에 관련된 내용과 그 데이터 영역 아니고도 다른 것과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조금 내용이 좀 다양하기도 하고 내용이 비교적 기본적인 내용을 1차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보다는 발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 개별적인 내용 하나하나를 이해할 때 내용이 쉽지 않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제 생각에는 요 기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 여러분 에센스 자료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써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을 에센스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이해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 발췌해서 보는 방식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이 교재라고 하면 에센스를 얘기하는데 이 교재의 내용을 당연히 다 다룰 수는 없고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한 번씩 터치했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앞에 주제와는 다르게 한꺼번에 내용을 쫙 정리하고 내용을 보기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주제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데 난이도는 좀 있고 그래서 수업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부 학생들이잖아요. 자, 학부 학생들 입장에서 이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라 네, 기타라고 하는 좀 다양하게 이렇게 했고, 자, 여기서 주제 6에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론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고요. 문제를 보고 이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에센스에서 이게 발췌를 해서 그걸 보고 또 추가되는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추가해서 설명하는 방식, 이렇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에 해당되는 유형의 그 문제까지 모두 다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출 문제를 그냥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를 푸는 것이 오히려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차피 이 주제를 모두 다 알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문제를 알 수가 없어서 지금 기출 문제들이라고 하는 그 저희 학교에서 만든 기출 문제가 정확한 어떤 기출 문제라기보다는 자체 제작으로 만든 것이라 예, 예,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정확하게 문제가 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정의와 특징을 하면 어쨌든 관련 문제는 나오는 거니까 이걸 정리하는 방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에센스에 나온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 부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SQL 옵티마이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SQL을 사용합니다. 자, SQL을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제 SQL을 작성하고 실행 요청을 하면 실행이 돼서 나오잖아요. 자, 실행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실행해서 나올 때 이 실행돼서 나오는 결과가 만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SQL이라고 하는 처리를 그 따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빠른 속도로 검색이 된다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SQL을 쓸 텐데, 자, 이 SQL이 빨리 처리돼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SQL을 처리할 때 SQL을 처리할 수 있는 DBMS 엔진에다가 이것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자, DBMS는 굉장히 복잡한 소프트웨어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형태의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SQL 옵티마이저라는 것이 있습니다. SQL 옵티마이저는 뭐냐? 저희가 DBMS, 특히 저희가 지금 여기 여태까지 나온 이제 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는데,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있어서 SQL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SQL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처리를 하게 되니까요. 자, 그때 이 SQL이라고 하는 문장을 보냈을 때 얘는 DBMS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내면 어떻게 해서든지 SQL을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준 SQL을 가장 최적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경로를 얘가 결정합니다. 예. 자, 즉, SQL을 저희가 보내면 이 SQL 처리할 때 처리할 수 있는 경로가 예,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모 모양일 수도 있고, 별표 모양일 수도 있고, 뭐 동그라미 모양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경로를 얘가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을 하는 얘가 SQL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SQL을 처리할 때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얘가 머리를 싸매서, 머리를 짜서,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아서 그 방식대로, 그 절차대로 처리를 해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즉, SQL 옵티마이저는 SQL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부 DBMS의 엔진 중에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SQL 옵티마이저의 경우에는 크게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자, 옵티마이저라고 하는 것은 DBMS 안에 들어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프로그램 내부의 코드 자체 하나하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공개가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어떤 그 굵직굵직한 형태는 알려주고 있는데 그 옵티마이저가 크게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와 비용 기반 옵티마이저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규칙 기반 옵티마이저는 룰 베이스라고 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이 옵티마이저를 이용해서 SQL로부터 최적의 경로를 선택할 때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기준을 어떤 특정한 룰, 규칙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 특징이라고 하면 그 룰이라고 하면 뭐 SQL에 있는 어떤 연산자라던가 뭐 등등등 어떤 특정한 그런 기준을 보고 그거면 이 경로를 선택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어떤 규칙대로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비용 기반, 비용 기준, 코스트라는 표현이 써 있는데요. 비용 기반, 비용 기준 옵티마이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봤던 이런 순위도 물론 포함될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 보다 중요한 거는, 그 이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본다는 점입니다. 즉 예상되는 데이터, 심지어는 CPU, 뭐 예상 속도, 네트워크 속도 이런 것까지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 정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결국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 분석은 예측하는 것일 텐데요. 자, 그걸 통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보고 이런 요소들에 대한 나름의 어떤 계산식이나 알고리즘이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전체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매긴 점수, 그 점수가 결국 비용이 되고요. 그, 그 비용 점수가 비용으로 산정할 때 그 비용이 제일 적게 나가는 것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즉, 규칙 기준은 정해진 규칙 만을 보고 결정하는 방식. 비용 기준은 그거 이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이리저리 봐서 결정하는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비용 기준 옵티마이저가 조금 더 발전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합니다만, 규칙 기준 옵티마이저의 경우에는 예. 자, 자, 그러면서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된 걸 토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자, 규칙의 옵티마이저는요, 실행 계획 선택할 때 지리 최적화로 실행 계획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는데요. 비용을 쓰고 규칙에 따라서 선택하는 옵티마이저입니다. 특징을 보면요, 정해진 규칙을 쓰게 되고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됩니다. 장점은요, 일단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은 데이터 같은 걸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와 무관한 비효율적인 계획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보지 않으니까요. 데이터량이 많아지거나 분포 같은 거 상관없어서 실행 계획이 고정되어 있어 성능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동일한 지류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실행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장점을 보면요. 자, 장점을 보면, 얘는, 어떤 다양한 요소를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규칙만 우리가 파악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처리 경로를 DBMS 어떻게 처리해 예측할 수가 있게 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유도하는 것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이 단점이 되는 상황이 되죠. 예. 자, 규칙기 옵티마이저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설명이 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분은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그 에센스에서는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설계란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예. 역시 물리 데이터 모델링 역시 그 다루어야 될 내용도 상당히 많고 난이도도 많기 때문에 이걸 다 파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기출 문제에 나온 문제를 토대로 내용을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에센스에 나온 걸 기준으로 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테이블을 설계할 때 이것들을 보다 물리적, 즉,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때는 저희가 테이블 설계하긴 했지만 정교화까지 설계한 건 논리적 설계거든요. 자, 이제 물리적 설계부터는 어떤 성능 같은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내용과 상관없이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해서 이 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바꿀 수도 있고, 또한 그 각각의 테이블들이 저장될 때, 저장되는 방식을 다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테이블의 유형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5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힙 오거나이즈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테이블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테이블의 유형이 중에 하나로 자동 정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테이블 만들 때 이 5개의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 테이블을 만들지 모르고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냐면, 힙 오거나이즈 테이블이라는 형태로 자동적으로 설정돼서 만들어지는데요. 얘는 어떤 방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거냐면 데이터가 삽입되는 순서에 의해서 테이블의 데이터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저장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요. 자, 클러스드 인덱스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인덱스 키값의 순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테이블을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좀 다르죠? 위에 있는 거랑. 자, 세 번째는 파티션드 테이블인데요. 얘는 뭐냐? 데이터가 대용량 데이터일 경우에는 이거를 당연히 테이블이 논리적으로 하나인데 너무 대용량이어서 이것들을 물리적으로 하나의 테이블로 저장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논리적 내용과 상관없이 물리적인 테이블을 나누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두죠. 범위라던가 값이라던가 어떤 해시 값이라던가 이런 걸 나누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게 해서 만든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한다는 거죠. 익스터널 테이블이 있습니다. 얘는 웹 파일을요,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한 일반 테이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CSV 같은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도 데이터베이스 쓰는 것처럼 쓸 수 있도록 사용이 가능합니다. 템포러리 테이블, 얘는 트랜지션 세션별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임시 테이블 형태로 처리할 수 있는 테이블 유형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해했으니까 이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타 부분은 다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이 각각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이해를 해도 문제는 다 풀리는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문제에서 다루는 영역이 난이도가 있는 발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모르고에 의해서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겁발린 시기로라도 이해가 되면 문제가 풀리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타라고 분류된 부분은 그냥 기출 문제 위주로 해서 그 부분에 에센스에 나온 대한 내용을 거기 나온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거를 모두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라서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기타 부분은 제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쉽죠? 예. 자, 방금 된 걸 보니까 논리적으로 한 개인데 물리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었으니까요. 답은 파티션 테이블이죠. 자, 다음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문제가 몇 개 나와서요. 먼저 이거 여러 장이어서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가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컴퓨터에 물리적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실제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사용자는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것으로 인식해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는 하나인 줄 아는데 실제 물리적으로는 여러 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스키마. 얘는 분산의 개념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모든 데이터의 내용을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분산을 위해서 여러 개 논리적인 단위로 쪼갭니다.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프래그멘테이션, 얘를 단편화, 분할, 지역 독립적,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의 전역 스키마는 여러 개의 프래그멘테이션, 단편으로, 분할로 쪼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쪼개진 것들이 실제로 어디에 저장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자, 그래서 이 쪼개져 있는 저장돼야 되는 이런 인스턴스가 어떤 사이트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쪼개진 프래그멘테이션이 어떤 사이트에 할당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allocation 스키마, 할당 스키마가 있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서 지시된 바에 의해서 할당이 된 내용들이 이런 각각의 지역적 차원에서 실제 저장된 데죠. 거기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해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는 모르고 요거 하나만 보고도 다룰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는 투명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트랜스페어런시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 여기가 저희가 한 개의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러 개잖아요. 물리적이니까 그거를 할 때마다 물리적 실제 데이터를 쓰는 걸 일일이 알아야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들을 몰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투명하게. 자, 이걸 몰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데이터 투명성인데요. 그게 분할, 위치, 중복, 장애, 병행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예. 자, 지금 요 설명입니다. 데이터 투명성. 자, 사용자들이 데이터 물리적 어디에 어떻게 알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분할 투명성은 이겁니다. 사용자에게 전역 스키마가 어떻게 분할되었는지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자, 이 분할 방법에는, 즉, 그 전역 스키마가 여러 개 프래그멘테이션으로 분할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분할이 될 때, 크게 수직 분할 방법과 수평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수직은 속성 기준으로 쪼개진 거고요. 수평은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테이블 기준으로 하면,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예.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쫙
예, 해서, 예,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예, 수평은, 예, 튜플, 행 기준으로 해서 쪼개지는 것입니다. 위치 투명성은요, 사용자가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한 데이터의 물리적인 위치를 일일이 알면서 분산 데이터베이스 쓰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중복 투명성은, 예, 분산이 되어 있을 때, 예, 데이터를 중복을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될 텐데, 이때 어디 어디에 중복을 하고 이런 내용을 일일이 사용자가 알아가면서 예, 사용하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장애 투명성은 분산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한계를 쓸 때보다는 당연히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발생 가능성도 높고, 예, 이 부분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겁니다. 자, 이때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신경 써야 되겠죠. 더더욱 많이. 그래서 그 장애 투명성 부분입니다. 병행 투명성은요. 예, 자, 다수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될 때 분산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은 신경 써줄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시 수행에 따른 일관성 부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부분입니다. 자, 많이 쓰는 게 락킹 기법 있고요. 그 이외에 타임스탬프 기법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의미, 예, 구조, 용어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분산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베이스가 네트워크상에서 여러 컴퓨터에 물리적 분산되어 있지만 사용자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인식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통합되어 공유되는 데이터베이스죠. 자, 이거 구조입니다. 예, 뭐죠? 여기가 전역이고요. 여기가 프래그멘테이션. 예. 자, 단편, 지역 독립적. 여긴 뭐죠? 할당 스키마. 어디에 위치했는지 어로케이션 시켜주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할당 스키마가 됩니다. 아까 그 데이터 투명성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 분할 투명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분할 투명성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뭐가 있다 그랬죠? 분할 투명성에는 크게 수직 분할과 수평 분할이 있다 그랬습니다. 수직 분할은 속성 기준으로 나눈 거고요. 예, 수직으로 나눈 거고 수평 분할은 예, 이렇게 예, 수평이니까 행 부분으로 해서 서로 다른 튜플을 서로 다르게 쪼개서 저장하는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분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답이 뭐죠? 예. 자, 4번이죠? 사용자랑 응용필이 접근한 데이터나 사이트 위치를 알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데이터 투명성이라는 거 뒀잖아요. 예, 그래서 분산 데이터를 써도 사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예, 자, 그래서 그런 내용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위치를 몰라도 된다. 투명성 알고 있느냐? 예, 필요한지 여부를 알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그 투명성 중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장애가 발생해도 데이터 무결성이 보장돼야 된다는 측면으로 장애 투명성입니다. 자, 여기 내가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번에 또 주제가 바뀝니다. 예. 자, 기타 부분은, 예, 사실상 데이터자가 조금만 들어가도 다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주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자, 역시 그래서 여기 또 주제가 싹 바뀌었는데요. 빅데이터 주제가 있습니다. 에센스에 지금 빅데이터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타 부분을 보면 예, 그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까지 넣으려면 넣을 텐데 일단 에센스 자료를 기준으로 출제를 한다라고 하면 예, 제 생각에는 에센스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에센스 자료가 있으니까 문제 출제자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에센스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뭐 IT라고 하는 게 계속 기술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에센스가 버전업이 되어 있지 않은데
몇 년도 뒤로 그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그 이후로도 더 추가된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은 일단 몰라도 되지 않을까.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에센스에 나온 범위 안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시험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빅데이터라고 해서 조금 계속 최근 문제 경향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예. 자, 근데 가장 최근 내용은 또 빠진 내용도 있기에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데이터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은 지금 에센스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 공부할 것인가 말 것이냐. 사실 시간이 없어 공부 못 하겠지만, 그런 것은 일단 에센스에 없다면 일단 제외하고 생각하는 것이 시험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에센스 내용에 있는 게 전체 시험범위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준비하는 게, 이 시험을 준비하는 게 시험 자체를 준비할 때는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요. 자, 기타 문제를 풀기 위한 준비 방법이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 부분 얘기됩니다. 자, 빅데이터 저장 처리 기술에 대한 건데 이게 뭘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 역시 에센스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에센스에 보면 빅데이터 저장 처리 기술이라고 해서 분산 파일, NoSQL, 분산 병렬 처리라고 얘 나름의 방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 자, 이 중에서 설명이 이거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여러 컴퓨터 파일을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그걸 꼭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이외에 NoSQL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저장 처리 기술에 관련된 건데 얘는 뭘까요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얘는 뭐에 대한 질문이냐면 자, 여기 빅데이터 저장 처리 기술 중에 반산 병렬 처리라는 방법 중에 맵 리듀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한 가장 맵 리듀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맵 리듀스인데요. 자, 그래서 요 그림 뭐 더 자세하게 알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런 그림은 맵 리듀스다. 현재는 뭐 그 정도밖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수업 시간을 넘어가는 얘기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방식대로 병렬로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건 빅데이터 분석 기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아까는 저장 처리에 대한 문제였는데, 빅데이터 분석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역시 제가 에센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있더군요. 다음과 같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표에서 이 문제 뭐죠? 딱 이거죠.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에 대한 자연어 처리 기술과 문서 처리 기술을 적용해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자, 그래서 문서를 요약한다거나 문서 분류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빅데이터 분석, 이 각각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면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어렵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아마 학부의 학부생 중에는 고학년이거나 대학원 이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에, 이런 내용이 있네? 라고, 이게 얕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두고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고요. 3번이죠.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런 그림이 있는데, 자,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제가 이런 그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 출처를 한번 그냥 찾아서요, 보여준 거고요. 실제 문제에 이 그림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예, 저희 학교에서 만든 기출 문제들은 정확한 문제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탑십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기출 문제다라고 공개한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유형의 문제인 것이라서 이 그림 자체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자, 어쨌든 자,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얘는 어떤 분석 기법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림만 봐도 느낌이 올 거예요. 예. 자, 이 그림은 이 소셜 네트워크 그림이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구성 요소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 경우는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교우 관계를 분석한 그런 예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식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오피니언 마이닝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얘 보니까요, SNS 댓글에서 뭔가 해당되는 내용 가지고 여론의 실시간 흐름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오피니언 마이닝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는 너무나 문제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이 기출문제 모음 3이 그 최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과거의 문제라서 아직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피니언 마이닝 문제인데 단순하지도 않고 점수 배당도 좀 있고 설명도 꽤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맞추는 친구가 사실상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친구가 사실상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문제는 못 푸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출 문제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식의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과거에 일단 잇따라 나왔기 때문에 공개된 자료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내용이 어려우니까 해설자가 한참 설명을 했습니다. 오피니언 마인이라는 것은요, 텍스트로 된 자료에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견, 감성을 추출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정보로 요약하고 시각화해주는 기술로서 네, 뭔가 비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의 주관적 반응 및 입소문을 진단 및 분석해서 현재의 진단을 시장을 진단하고 향후를 예측하는데 이 바이닝 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텍스트로 된 자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텍스트로 된 자료를 읽고요. 이 텍스트로 된 자료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과 같은 정형 데이터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뭐 이런 블로그, 댓글, SNS 등, 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이런, 뭐, 싱겁고 분위기 좋아, 막 이런 감성 정보 같은 것들을 뽑아냅니다. 자, 그래서 어휘 정보에서 의미 있는 어휘를 뽑아낸 다음에, 이 중에서, 감성 분석에 사용될 중에서 감성과 관련 없는 어휘는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 개인으로 된 부분도 제외하고, 그런 다음에 탐지를 해내는데요. 자, 해당되는 내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단어 프리퀀시, 출연 빈도도 보고, 긍부정의 강도도 봅니다. 그리고 이 긍부정의 강도에 따라서 가중치도 부여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뭘 보고 하느냐면 지금 보는 감성 사진인 사전 딕셔너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고 키워드들, 이런 키워드가 있고 얘는 점수가 몇 점이에요 라고 하는 가중치를 두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데이터에서 얘는 어느 정도의 그 내용인지 의견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선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결과를 요약하고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어렵죠, 내용이. 자, 그래서, 도출할 수 있는 사례를 와, 사례까지 들려요. 이건 진짜 내용이 미쳤다 싶었습니다. 제가 보고. 야, 이건 문제가 진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자, 이렇습니다.
자, 대선 기간 중,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피니언 마인드, 긍정, 부정, 판별, 블로그, 트위터에서 만족, 불만족 파악해서 신제품 개발, 자동차 회사에서 사용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감성 사전, 감성 어휘나 감성 값으로 구분이 돼서 그걸 가지고요, 감성 사전에도 조회해서 그 값들을 집계해서 판정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 문제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다음 주제입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주제도 포함되는데요. 그게 인공지능 AI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AI라고 하는 주제로 그런 영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영역이 데이터 영역과 활용 부분에 조금 넣은 것 같습니다. 깊이가 깊지는 않습니다. 딱 에센스에 나온 수준으로만 하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과목은 다들 필수로 최소 한 개 이상은 들을 것 같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인공지능의 역사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규칙 기반이고요.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그 유전 알고리즘, 또 뭐 머신러닝, 딥러닝까지 와 있습니다. 자, 자, 그걸 토대로 이게 이제 에센스에 나온 내용이 발췌했습니다. 자, 그거 옳지 않은 거 고릅니다. 자, 여기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좋은 문제 같진 않은데, 예, 자, 여기 규칙을 보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데, if then else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규칙의 종류가 적을수록 전문가 시스템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그렇지 않겠죠. 정확도가 높아지는 엑스퍼트 시스템이랑 규칙 기반이니까 사람이 일일이 결국은 코딩할 때 if를 일일이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개입해가지고 if를 다 써놓으라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그 규칙이 많을수록 정확도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얘기로서 틀렸습니다, 이게. 자, 인공지능 학습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이거 알기 위해서는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을 한 개 이상 들었다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의 기본 개념 자체는 모두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딱 그런 수준의 내용까지만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쉽게 풀겠죠? 자, 첫 번째, 지도학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다르게 목표 Y는 안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저절로 되는 형태죠? 그래서 그 비지도학습이고요. 자, 일일이 알려주지 않는 방식이죠. 자, 다음에 강화학습. 요즘에 나온 챗GPT 같은 것도 강화학습에서 그게 강화돼서 만든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까지 해서요, 쫙,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제가 35분 목표로 했는데요. 다 정확히 맞았고요. 그렇게 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매우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데이터 영역만 공부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에센스 자료를 다 보면 좋은데 그리고 그러기가 어려울 테니까 지금 제가 설명된 에센스 자료를 한 파일로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요약 자료를 통해서 빠르게 요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문제만 수록한 파일을 따로 뒀고요. 그 다음에 문제와 지금 제가 설명한 해설까지 포함된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자료 받아서 문제만 한번 다 풀어보고 풀리지 않는 문제만 해설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좀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픽 시험에 도움이 되었기 바랍니다. 그러면 데이터 이해와 활용에 관한 두 번째 특강, 릴레이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